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실제적인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응급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바로 대량 출혈 그리고 쇼크가 온 사례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응급 구조학을 공부하는 당신에게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60대 여성 환자인데 대퇴부 열상,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찢어지고 출혈성 쇼크까지 온 사례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단순히 보고서 읽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당신이 진짜 비슷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뭘 놓치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지 좀 실질적인 감을 잡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좀 복잡했던 사례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환자 상황부터 좀 그려보죠. 60대 여성이신데 유리 테이블에 쾅 부딪히셨대요. 그래서 넓적다리의 상처가 깊고 피를 엄청 많이 흘리고 계신 상태고요. 저희가 현장에 딱 도착했다고 생각해보면 환자가 얼굴이 하얗고 손발도 차갑고 어지럽다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활력 징후를 빨리 재봤더니 혈압은 100에 70 mmHg. 맥박, 그러니까 심박수는 분당 132회. 엄청 빠르죠? 호흡수, RR은 분당 30회. 이것도 빠르고 피부는 딱 만져보니까 차갑고 축축해요. 자, 이 정보만 딱 봤을 때 이 쇼크 단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혈압은 100에 70이면 아주 낮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네,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좀 함정일 수 있습니다. 예, 이 환자 상태는요, 전형적인 보상성 쇼크, 컴펜세이티드 쇼크 단계다.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혈압이 100에 70 mmHg니까 아직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너무 쉽죠. 하지만 다른 징후들을 한번 보세요. 맥박이 분당 132회. 이거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성인 기준으로 보통 분당 120회 넘어가면 이거 심각한 빈맥이다 이렇게 보는데 132회면 말 다 했죠. 또 호흡수도 분당 30회. 이것도 아주 빠르잖아요. 정상은 뭐 한 20회 미만인데 이건 몸이 이제 대사성 산증, 그러니까 피가 산성화되는 걸 보상하려고 어떻게든 숨을 빨리 쉬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려는 그런 시도거든요. 기준인 24회도 훌쩍 넘었고요. 그리고 피부, 차고 축축하다는 거. 이게 말초 혈관이 쫙 수축해서 피를 지금 중요한 뇌나 심장 같은 데로 막 몰아주고 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유지되는 건 이 환자가 괜찮아서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 몸의 보상 기전, 특히 교감신경계가 막 비상벨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어떻게든 지금 부족해진 혈액량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장기로 피를 보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환자는 명백히 저혈량성 쇼크, 즉 피를 많이 흘려서 생긴 쇼크인데 아직은 몸이 버티고 있는 보상 단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진짜 혈압 숫자 하나만 보고 아직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오히려 맥박 빠르고 숨 가쁘고 피부 차가운 이런 다른 신호들이 지금 위험해요. 몸이 겨우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군요. 네, 응급구조사가 될 당신이 현장에서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죠? 혈압 괜찮다고 그냥 방심하는 그 순간에 환자는 순식간에 확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와, 자 그럼 쇼크 상태인 건 알겠고 그럼 당장 제일 급한 문제, 이 심각한 넓적다리 출혈, 이거 현장에서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넓적다리면 진짜 큰 혈관 지나갈 텐데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현장에서 제일 먼저,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그 대퇴부, 열적다리 출혈은 항상 그 대퇴동맥 손상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요. 이 대퇴동맥이라는 게 우리 몸 제일 큰 혈관, 대동맥에서 바로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아주 굵은 혈관이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손상됐다, 그러면 정말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초기 대응은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직접 압박입니다. 바로 눌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직접 압박.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멸균 거즈 같은 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깨끗한 수건이나 옷이라도 이용해서 출혈 부위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꽉 누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단추. 두 번째, 지속적인 압력 유지. 압박붕대.
직접 손으로 누르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다른 처치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압박으로 피가 좀 멈는 것 같다 싶으면 압박 붕대를 이용해서 그 부위를 단단하게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압력이 유지되죠. 세 번째, 보조적인 방법들. 거상 그리고 동맥점 압박. 이건 가능하다면 해보는 건데요. 다친 다리를 심장보다 좀 높게 들어 올리는 거, 거상. 이게 정맥피가 돌아오는 걸 도와서 출혈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만약에 직접 압박하고 붕대까지 감았는데도 피가 막 솟구친다. 그러면 대퇴동맥이 지나가는 길목, 그러니까 사타구니 근처죠. 거기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서 혈류를 좀 줄여보는 동맥점 압박, 알테리알 프레셔 포인트도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정확한 위치 찾기도 좀 어렵고 효과도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인데요. 지혈대입니다. 앞에 말한 모든 방법으로도 도저히 피가 멎질 않는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지혈대는 진짜 주의해야 할 게 많아요. 반드시 출혈 부위보다 몸통 쪽에 더 가깝게. 이 경우에는 허벅지 위쪽이겠죠. 거기에 적용해야 하고요. 끈 같은 걸로 얇게 매는 게 아니라 좀 넓고 튼튼한 정식 지혈대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혈대 관련해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지혈대는 피를 아예 그냥 확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쓰거나 너무 오래 차고 있으면 신경이나 근육이 그냥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하고 일단 썼다 하면 언제 지혈대를 감았는지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눈에 확 띄게 표시해두고요. 구급일지에 크게 쓰고 환자 이마나 지혈대 위에 매직으로 시간을 딱 적어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 시간 보고 언제쯤 풀어줘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거든요. 지혈대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직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옵션이 절대 아니에요. 마지막 보루죠. 네. 와, 명확하게 정리가 딱 되네요. 1단계는 무조건 세게, 직접 압박. 2단계는 압박 붕대로 고정해서 압력 유지. 3단계로 다리 올리기나 동맥점 압박 고려. 이것도 다 안 되면 4단계, 진짜 마지막에 지혈대. 근데 지혈대는 위치, 상처보다 몸쪽이랑 적용 시간 기록. 이게 완전 필수다. 와. 이 순서와 주의사항, 이거 현장에서 막 정신 없을 텐데 침착하게 딱딱 실행하는 훈련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자, 출혈 조절 얘기 나왔으니까 수액요법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허용적 저혈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뭔가 하니 출혈 환자한테 수액을 너무 막 많이 주면 오히려 혈압이 확 올라가면서 막 생기려던 피떡, 혈전이죠. 그게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약해진 혈관에서 피가 다시 터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수축기 혈압을 한 80에서 90mm Hg로 약간 낮게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략이라고요. 이게 듣기에는 좀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으면 혈압을 빨리 정상으로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낮게 유지하라니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이 60대 여성 환자한테 이 허용적 저혈압 이거 써도 괜찮은 건가요? 어떨까요? 그 역설적인 부분.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허용적 저혈압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총상이라든지 칼에 찔린 자상처럼 몸 안 깊숙한 곳에서 계속 피가 나고 있는데 당장은 수술 말고는 피를 멈출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최종 치료, 즉 수술 받기 전까지 출혈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개념에 가까워요. 말씀하신 대로 수액을 너무 많이 줘서 혈압을 갑자기 확 올리면 아직 불안정한 혈전이 딱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 피가 너무 묽어져서 오히려 응고가 더 안 될 수도 있고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사례의 60대 여성 환자에게 이 전략을 적용한다. 이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제 생각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 환자분 60대, 즉 노인이시잖아요. 노인 환자분들은 보통 젊은 사람보다 혈관 탄력성도 떨어져 있고 심장 기능의 예비력,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도 좀 약해요. 다시 말해서 낮은 혈압을 견디는 능력이 훨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이분이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 이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평소 혈압이 막 150에 90mmHg 이 정도로 높았던 분이라면요. 수축기 혈압 80에서 90mmHg는 그분한테는 이미 완전 쇼크 상태의 혈압일 수 있어요. 특히 뇌처럼 진짜 중요한 장기로 가는 피가 너무 부족해져서 의식에 떨어지거나 심하면 뇌 손상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이 뭐냐면 모든 환자한테 똑같은 혈압 목표치를 들이대도 괜찮은가? 이거예요. 답은 당연히 아니죠. 이 사례처럼 환자의 나이, 평소 건강 상태, 다른 병은 없는지 이런 기저질환 같은 걸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 환자나 혹은 머리를 다친 게 의심되는 환자한테 이 허용적 저혈압 전략을 함부로 쓰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최소한 수축기 혈압 90mmHg, 가능하다면 100mmHg 이상은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안전한 접근법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용적 저혈압이라는 개념 자체는 특정 상황에서는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출혈 환자한테 다 써도 되는 만능 열쇠는 절대 아니다 이거네요. 특히 이 60대 환자처럼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평소 혈압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야, 결국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숫자나 일반적인 프로토콜 이런 거에만 딱 매달릴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판단하는 거, 이른바 맞춤형 처치. 이게 진짜 핵심이군요. 당신이 나중에 현장에서 만날 수많은 환자들을 생각해보면 이 점은 정말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출혈 멈추는 거, 그리고 혈압 관련해서 수액 줄 때 주의할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이것 말고 이 환자를 위해서 현장에서 또 신경 써야 할 다른 주요한 처치나 예방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어쩌면 정신없고 급박한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그런 것들이요. 네, 맞아요. 출혈성 쇼크 환자 처치는 사실 지혈하고 수액 주는 것만으로는 절대 끝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보조적인 처치들이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환자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아주 핵심적인 5가지 보조 처치가 있는데요. 이걸 쇼크 환자 케어 패키지처럼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첫째는 산소 공급, O2 테러피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죠. 피를 흘렸다는 건 단순히 피의 양만 줄어든 게 아니라 산소를 실어 나르는 그 운반체, 적혈구 자체가 줄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적혈부가 최대한 산소를 많이 받아서 조직에 전달할 수 있도록 고농도 산소를 충분히 줘야 합니다. 보통 비재호흡 마스크라고 하죠. 그걸로 분당 10, 15리터 정도의 산소를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조직이 산소 부족, 즉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게 막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둘째는 체온 유지입니다. 이거 진짜 간과하기 쉬운데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좀 떨어져서 출혈 상황이랑 겹치면 저체온증에 빠지기가 아주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체온증이 오면 피가 잘 안 멎어요. 혈액 응고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환자가 젖은 옷을 입고 있다면 빨리 제거하고 마른 담요 같은 걸로 잘 덮어주고 구급차 안도 따뜻하게 히터 켜고 가능하다면 수액도 차가운 것보다는 좀 데워진 수액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저체온증은요, 아까 말한 산증, 그리고 혈액 응고장애랑 같이 묶어서 죽음의 삼각고리, lethal triad라고 불러요. 그만큼 환자 예후에 안 좋다는 거죠. 몸 따뜻하게 해주는 거 어쩌면 지혈만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셋째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크게 다쳐서 피는 철철 나고 막 어지럽고 환자가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울까요? 이런 극심한 불안감은 교감신경을 더 흥분시켜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게 오히려 출혈을 더 심하게 하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구조사인 당신의 침착하고 안정적인 태도, 그리고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처치하고 있고 곧 병원으로 갈 겁니다. 이런 부드럽고 명확한 설명, 이게 환자를 안심시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환자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것도 중요한 처치의 일부예요. 넷째는 정맥로 확보, 그리고 신중한 수액 요법입니다. 쇼크가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혈관이 다 수축해서 주사바늘 꼽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좀 굵은 주사바늘 있죠? 예를 들면 16게이지나 18주 같은 걸로 양쪽 팔의 굵은 정맥에 최소한 1개, 가능하다면 2개 정도 정맥눈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수액은 보통 생리식염수나 하트만 용액, RL 같은 등장성 용액을 쓰는데요. 아까 허용적 저혈압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무조건 많이 빨리 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250에서 500ml 정도 좀 소량만 주면서 환자 혈압, 맥박, 의식 상태, 피부는 어떤지, 소변은 나오는지 가능하다면 이런 반응을 아주 면밀히 보면서 추가로 줄지 속도는 어떻게 할지 조절해야 합니다. 그냥 물을 막 퍼붓는 식의 수액요법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째,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신속 이송입니다. 이 환자처럼 대퇴동맥 손상까지 의심되는 이런 심각한 출혈은요, 현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처치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결국은 수술실에 가서 의사가 직접 출혈 부위를 찾아서 꿰매거나 지지거나 하는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노력은 어떻게 보면 시간 벌기예요. 환자가 최종 치료를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따라서 현장에서 처치하는 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보통 플래티넘 10분이라고 해서 현장 체류 시간을 1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외상센터나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는 것. 이게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각적이네요. 그냥 피 먹게 하는 지혈, 수액 주는 것뿐만 아니라 숨쉬기 편하게 산소 주고 몸 따뜻하게 해주고 불안한 마음 달래주고 나중을 위해 미리 혈관기를 확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생명이다. 이 생각으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것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진짜 무슨 정교한 기계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돌아가야만 이 쇼크라는 무서운 상태에 빠진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당신이 미래의 응급구조사로서 현장에 딱 섰을 때 이 5가지 보조 처치들, 산소, 보온, 안정, 수액, 이송, 이걸 항상 머릿속에 딱 그리고 있어야겠네요. 오늘 저희가 60대 여성의 대퇴부 출혈 및 쇼크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응급 현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혈압 숫자만 보고 괜찮네 이렇게 속단하지 않고 보상성 쇼크의 그 숨겨진 징후들을 찾아내는 눈, 이게 중요했고요. 또 직접 압박에서 시작해서 지혈대까지 이어지는 단계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출혈 조절 방법, 그리고 허용적 저혈압 같은 그런 전략들을 환자의 나이나 상태 같은 개별 특성에 맞춰서 신중하게 적용하는 그런 판단력, 마지막으로 산소, 보온, 심리적 안정, 적절한 수액, 그리고 신속 이송이라는 이 5가지 필수 보조 처치의 중요성까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체온증이 오면 혈액 응고가 잘 안 돼서 지혈이 더 어려워지고 환자가 너무 불안해하면 심박수가 올라가서 출혈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이 모든 요소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또 제한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뭘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딱 정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하는 능력,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응급구조학을 공부하면서 미래의 전문가를 꿈꾸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 이 환자가 평소에 심장 문제 때문에 피를 묽게 하는 약, 그러니까 항응고제를 계속 드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또는 넘어져서 다친 넓적다리 말고도 배나 골반처럼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어딘가 다른 곳에 또 심각한 내부 손상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이렇게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딱 발생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원칙들, 지혈 방법, 수액 조절, 보조 처치들, 이걸 어떻게 좀 유연하게 조절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실제 현장은 언제나 교과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요. 이런 고민들이 당신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 그런 응급구조사로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